당신의 경제적 본능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곽수종 소장과 함께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진아 기자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곽수종 리엔경제연구소장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일부에서 인간의 본성을 토대로 그동안 어떻게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어 왔나 이거를 자본주의라는 키워드, 그리고 이동, 동화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우주로 간다 이런 얘기까지도 우리가 나누면서 왔어요. 네, 예. 그래서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미래 비전을 보여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을 설득해내서 기다려줄 수 있고 자원을 투하할 수 있도록 설득해내는 리더십이 되게 중요하다는 게 직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는 그런 지도자가 없다. 그래서 주식 뭐 사야 될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충격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또 듣다 보니까 그렇다면 테슬라를 사야겠는데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두 가지를 제가 동시에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맞게 답을 먼저 드릴게요. 두 가지라고 하는 거는 두 번째는 이 질문은 그냥 남겨놓을게요. 테슬라는 뭐요? 뭐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직관과 비전을 제시를 할 리더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에 네. 두 번째 의미,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청취자 여러분들께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던져놓고 네. 첫 번째 주신 그 답의 본질에 맞게 답만 제가 하겠다고. 네. 원래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답을 해야 또 칭찬을 받으니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직관과 비전을 설득을 하면 이해할 수 있는 국민들은 많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기업 첫 편에서 제가 기업인들에게도 전문 경영인에게도 2년 3년 이상의 시간을 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민들도 2, 3년 안에 결과물을 내지 않으면 쟤 뭐 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처음으로 제가 첫 번째 질문 본질에 충실할게요. 스타링크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죠? 스페이스X, 네. 테슬라. 네. 전기자동차도 하죠. 네. 뭐 할까요? 이 친구가. 어떤 미래를 상상하면서 그런 걸 할 거냐고요? 그렇죠. 전기 자동차를 타고 우주에 가나요? 뭔가요? 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윤진아 기자님도 죄송합니다. 기자 생활에 충실하셨지. 평소에 책을 읽어보거나 자녀분들과 함께 별을 보면서 아니면은 다른 거를 생각하면서 멍을 때리거나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런가 봐요. 그러면 에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전기자동차를 만들고 스타링크 사업을 하는 이유가 화성에 인류를 보내기 위함일까? 아니면 뭘 하기 위함일까?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는 미래 사업을 그 친구는 이미 예견을 한 거죠. 앞으로 국가가 가지고 있는 통신망, 디지털 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만큼 세계가 하나의 묶음으로 움직일 거니까. 스타링크 사업에서 우주에 쏘아 올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346마일 위로 쏘아 올리려고 하는 인공위성 개수가 몇 개인 줄 아세요? 몇천 개? 지구를 감는다고는 들었는데. 46,000개 쏘아 올리려고 해요. 지금 10,000개 올려놨어요. 네. 그다음에 테슬라 자동차를 보시면 뭐가 필요하죠? 전기자동차 팔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전기 코드를 꽂아야 되니까 예. 충전소가 필요하겠죠. 그 충전소 망이 연결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돼 있겠죠. 그러니까 중국에도 망이 연결이 돼 있고 한국에도 그렇고 뭐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포인트가 점이 하나의 허브로서 구성이 다 돼요. 그다음에 윤진아 기자께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그 UBS 코드 같은 거를 갖다가 컴퓨터에 꽂고 해도 잘못하면 해킹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해킹 기술도 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기자동차를 충전한다고 푹 꽂는 순간에 그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 내용이 다 그럴 수 있겠다. 뽑혀 날려갈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나중에는 저희 자동차가 곧 하나의 컴퓨터가 된다는데. 그렇죠. 네. 그다음에 우주에 떠 있는 그 새틀라이트, 통신 새틀라이트를 통해서 정부가 제공하지 못하는 통신선상의 이야기들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셨듯이 우크라이나에게 제공을 함으로 해서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보내서 폭파하기도 하고 한다는 역할을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세계는 그게. 그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샌드박스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기 잘 몰라요. 샌드박스라고 하는 NFT를 만드는 애들인데 부동산을 1cm 원바이 원으로 잘라서 팔아요. 그러니까 46,000개를 지구 궤도 346마일 위에다 딱 띄워놓으면 지구를 경도 위도 런지튜드 란디튜드 이거를 레티튜드를 원바이 원으로 잘라버려요. 조각조각.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개념도 이 친구는 바꿔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NFT 말씀을 드렸지만 데이터
보안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게 또 블록체인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어. 그러니까 블록체인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여러분 아시는 암호화폐 체계 네. 문제 이야기도 나오고 NFT, 난 음. 펀저블 토큰의 이야기도 나오고 이게 어떻게 진화될 것인가의 모든 기술적 베이스를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느냐? 테슬라 사업을 통해서. 두둥. 그러면 이제 우리가 007 영화를 보면 악마가 보면은 세계 모든 중요 시설물을 장악해서 인공위성을 하나로 통제하고 막 그렇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집적되는 데이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 갑자기 중간에서 소름 돋네요. 인터셉트 할 수 있는. 음. 그러니까 이 에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저는 우주인 같아요. 꼭 이 사람을 볼 때마다 인류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달이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할까? 에론 머스크에게 화성을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달이 왜 필요할까요? 거기서 화성까지 가는 예, 자원을 채취한다? 그렇죠. 이제 음.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려면 베이스 캠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달이 베이스 캠프인 거예요. 그럼 베이스 캠프라고 하는 건 연료를 충전하고 물자를 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달 남극에 보니까 지하에 물이 엄청나게 많대요. 아. 그러면 물에서 뭐를 뽑아내느냐? 수소를 뽑아낸다. 수소 에너지. 예. 그렇죠. 수소 에너지 뽑아내면 앞으로 수소 에너지 기술이 상당히 발전될 거다. 와. 지금 우리가 AI 이야기만 막 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이제 수소 에너지를 하고 있는 기업들, 현대자동차 수소 에너지 하는데 그렇죠. 뭐 그런 거죠. 이제 그런 해서 만약 화성을 가게 됐다. 그러면 화성에 물이 없는데 인터뷰어가 질문을 해요. 에론 머스크에게. 머스크한테. 아이 당신 꿈꾸는 건 너무 황때다. 화성 그 물 없잖아. 이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에론 머스크가 웃으면서 그래. 물 만들어 줄까? 빨리 만들어 줄까? 천천히 만들어 줄까 그래요. 에론 머스크가. 네. 그래서 이제 인터뷰어가 빨리 만들어 줘 봐. 어떻게 하면 돼? 그러니까 그 간단해. 수소폭탄 5개만 갖다 터뜨리면 북극에다 터뜨리면 물이 그냥 뿜어져 나온대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이제 그러면 방사능 물질에 오염이 된 물을 어떻게 이런 질문이 나와야 네네. 되는데 네. 어쨌든 생각은 에론 머스크는 단순화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자는 아니지만 지성인이나 뭐 지혜로운 사람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하나의 그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는 그 사람과 같은 시대에 같은 교육을 받았고 같은 생태계 속에서 자란 사람은 이해하기가 쉬운데 동떨어진 생태계에서 산 사람은 저거는 이방이잖아요. 포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이해할지는 우리 국민들한테 달렸는데 제가 1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두뇌가 우수해요. 우리 국민들은. 저는 그건 그거 확실해요? 정말이에요? 저는 그거는 제가 외국 생활을 20년까지 그러니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어린아이들이 외국 애들하고 이렇게 경합하는 걸 보면 게임이 안 돼요. 그거 국뽕 아니군요. 그건 오케이. 국뽕 아니에요. 그건 진짜로 제가 드릴 수 있는 그만큼 우수한 두뇌가 왜 이렇게까지밖에 못하느냐. 그리고 외국에 남아서 움직이는 친구들을 보면 교포들 2세, 3세들 보면 엄청나게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그런 사람들을 관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답답한 거죠. 네. 그러면 에론 머스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어떤 종목이 좋겠느냐. 에론 머스크 산업. 저 같으면 $10,000불 정도 있으면 지금 에론 머스크의 테슬라를 사든지 스타링크에 대한 투자를 해버려서 한 20년 기다리고 있죠. 뭐 나이 60이 다 넘은 사람이 지금 뭐 20년 기다리고 어떡할래? 아니 내가 뭐 쓰면 밑에 사람 쓰면 되고 내가 만약 그 돈이 $10,000불 투자했는데 뭐 60억이 돼 있다. 그러면 그거 내가 죽으면서 유언으로 사회기관에 도네이션 하겠다 그러면 되지 뭐 그게 걱정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나라는 체계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내 거는 내 거고 이거는 딴 사람이 눈독 들이면 안 되고 모 정치인 A씨가 있어요. 네. 돈이 네. 주식이 얼마 안 하다가 대권 후보로 나온다니까 팔아야 되는. 주식이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테마주 돼서. 예, 테마주가 정치 테마주. 이걸 테마주로 엮는 국민들도 웃기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네네. 뭘 보고 10,000원짜리를 10만 원에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정리를 했어요. 네.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너무 아까워요. 괜히 투자했어요.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국민들의 교육 배경이 저는 그게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교육과 그런 밀림과 정글에서 살았기 때문에 다른 정글과 다른 밀림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면 해외여행 자유화 시켜놓으면 많은 국민들이 이제 해외는 이렇게 선진국들은 하는구나 보듯이 저는 바뀔 거라고 보거든요. 그 작업을 동시에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똑똑하니까. 알겠습니다. 예. 국뽕이 아니었다는 그 강렬한 그 희망과 함께. 그러니까 제가 아까부터 우주 얘기를 하는데 저도 지금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제가 그 완성된 우주의 형태만 가지고 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과정이 있겠네요. 과정이 있죠. 과정이 있고 그 과정마다 돈의 흐름이 분명히 있을 거고 투자의 기회가 있을 거고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냐를 또 살펴보는 것도 공부가 되겠네요. 코페르니쿠스, 어. 갈릴레오 갈릴레이, 아이작 뉴턴의 고전 물리학, 그리고 보어 이론, 그리고 양자 컴퓨팅,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일반 그 과정에 수천 년의 수백 년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게 천체 물리학, 천체 우주학, 양자역학, 뭐 화학, 화학도 있었던 것 물리학, 같은데. 예, 이게 모든 게 다 섞여서 테슬라의 그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그 그림이 없잖아요. 우리 기초학문 취약하다는 얘기 너무 오랫동안 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걱정이네. 분야를 근데 저는 걱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예,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하려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뭐 답답한 게 많이 있지만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럼 종목으로 엮으라고 그러시니까 아니,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 사시면 네. 우리나라에서 테슬라에 납품하는 배터리 업체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그 배터리 물질을 화재가 나지 않도록 전해질 양극재, 음극재, 분해 물질을 만들어내거나 고체 배터리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전해 물질을 갖다가 리튬 인산철에서 마그네슘, 망간, 코발트로 바꾸는 과정에서의 능력 있는 무슨 한번 충전하면 5분 만에 충전이 되고 1000km 갈 수 있는 이런 배터리 기술을 만드는 기업이 있거나 그러면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를 먹고 살아야지 우리가 뭐 지금 스페이스 X 같은 걸 만들어서 화성 가겠다 안 돼요. 그냥 티켓 살 수 있는 사람 5명만 만들어도 화성에 가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씨앗을 뿌릴 수 있잖아요. 그걸로 만족해야지 대한민국 5천만이 다 이주하겠다. 그건 택도 없는 소리죠. 아, 무서워. 아무튼 지금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한국인만이 할 수 있는 그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사슬의 핵심을 찾아보자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조금 더 이제 테슬라에서 조금 더 이제 좀 또 협소하게 좀 한국으로 찹찹찹찹 예, 다시 예. 와보겠습니다. 우리 경제거든요. 결국은 이런 논의의 어떤 그 지대가 경제인데요. 오늘 우리 녹화를 하는 오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일론 머스크 얘기하다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니까 되게 이질감이 마가 많이 드네. 마가 많이 뜨네요. 예. 이질감이 드는데 오늘 그 국정 브리핑에서 또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얘기했던 거랑 첫 번째 국정 브리핑은 석유가 난다 이거였거든요. 예. 갑자기 엄청나게 미래와의 거리가 확 생기는 느낌이 들어서 살짝 또 슬퍼지는데 아무튼 2차 브리핑을 했습니다. 여기서 했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해서 저는 사실 소장님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제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산업부 장관 누구누구 그리고 경제 관련된 주요 산업기술 분야 과기처 장관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봤을 때 대한민국의 경제적 침체와 둔화는 분명히 현실적인 이야기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 듯하고 그래서 이 극복이 가능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치고 나갈지에 대한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와 연구 개발에 대한 희망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에게는 희망이 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했으면 그럼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검사 생활 40년인가 30년 하신 분 아닌가요? 네. 검사하셨던 분이 경제를 모른다는 말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저는 경제만 40년을 한 사람인데 확실히 반등하고 있다, 뭐 살아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저 같은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고개를 좀 갸우뚱할 수밖에 없겠죠. 저분이 말씀하는 그 진위는 알겠어요. 국민들이 힘을 내라.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우리 나설 준비를 하자. 좋아요. 이해한다니까요. 근데 자기 말씀이 아니잖아요. 누구로부터 들은 이야기잖아요. 우리나라 분들이 그게 약한 것 같아요. 남의 지식과 남의 이야기를 들은 것을 참모들의 이야기를 마치 내 것인 양 내뱉어버리면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저도 강연이나 방송을 할 때 항상 인용을 해드려요. 어느 이명찬 박사님 이야기에 따르면 엔화가 어느 정도 환율이 바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들었다. 네.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지 마치 내가 창조하고 내가 이끌어낸 것처럼 말씀을 안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완전히 지금 완곡하게 표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좀 더 필요하신 부분이고 국민들에게 호응이나 공감대를 얻는 방식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톤과 매너 네. 그다음에 그 인과관계를 봤을 때는 훨씬 더 설득력이 있긴 하네요.
당장 왜냐하면 제가 체감하기로는 또 오늘자 기사 중에 하나인데 네. 월급 생활자들은 물가 때문에 실질 임금이 0.4% 내려갔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경제란 무엇인가 하면 당연히 내가 똑같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 이런 걸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발표가 이제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어제. 한국은행에서 뜬금없이 주택가격 안정과 국토균형 발전에 필요한 게 대치동 학원 이야기를 네, 했어요. 네. 그게 왜 나왔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대치동 8학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왜? 스카이 대학을 보내야지만 이 사회에서 생존 가능하다고 보는. 아까 제가 생존 말씀을 생존 드렸잖아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해요. 어디로? 강남 8학군으로. 그러면 강남 8학군 사람들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어제 택시 기사분한테 들었냐면 결혼도 우리 8학군 내에 있는 사람들끼리 시키자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집단화가 되는 거예요. 동화가 된다는 의미죠. 네. 근데 그거를 저는 비난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거는 자연적이고 본능적인. 인간의 본능이다. 인간의 본능이다라고 자본주의가 저는 생각해요. 걸어온. 근데 국가는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죠. 국가는 될 수 있으면 이런 부의 분배나 평등이라는 개념, 자유라는 개념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풀어주지 못하는 방식의 핵심이 바로 사교육 제도에 저는 있다고 봐요. 네. 교육 제도에 들어가는 가계비 지출을 놓고 보면 가계비 소비의 40% 이상이 교육비에 들어가요. 사교육비에. 네. 강남 8학군에 가면 저녁 6시 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이유가 노란색 버스들과의 교통체증 싸움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목도를 학원차. 하는 학원차.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이 사교육을 갖다가 어느 정도 막아버리고 틀어버리면 학원은 죽겠지만 많은 학부형들과 중산층 가계는 실질 소득이 늘어날 수 있겠구나. 가처분 소득이. 아까 말씀하신 인플레이션과 금리 문제를 가지고 아주 고상하게 우리가 실질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본질적인 소득 감소는 그런 부분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또는 정부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이 발표를 하실 때 저는 애처롭죠. 왜냐하면 국가의 국정 운영 방향이 미래 산업으로 간다면 기초과학과 인문사회과학과 네. 공대 쪽으로 AI를 발전시키신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면 AI 쪽에 교수 요원과 기자재와 학생을 뽑는 쪽으로 발표가 나야지 왜 의대 정원 2,000명입니까? 시급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알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당신이 말할 때 국민에게 먹혀들 수 있는 직관과 비전은 아니더라. 그럼 이거는 빨리 수정이 돼야 되는 거고 국민들도 사고가 어느 것이 기본적인 건가를 우선순위를. 땡겨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방금 주신 질문에 소비자 물가 올라가면 실질 소득, 가처분 소득 줄어들죠. 사실 그건 당연한 거긴 합니다. 우리가 연말에 뭐 삼성에서 현대에서 3% 임금 올렸다. 그 명목 임금 올린 거거든요. 네. 근데 그의 소비자 물가가 예를 들어서 2.9%였다. 그러면 쌤쌤이네. 실질 소득은 0.1% 포인트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장바구니 물가는 더 무겁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장바구니 물가가 미국 월스트리트 조사를 했어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인플레이션이 엄청났는데 돈을 네. 풀어서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함을 느꼈을까? 부자가 가난함을 느꼈을까? 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소득을 10분위로 잘라가지고 최상위 10% 10분위 소득 계층과 최하위 1분위 10% 계층 이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야 팬데믹 동안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9%까지 올라가지고 너들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이 줄었을 건데 상대적 빈곤감이 어때? 라고 물으니까 누가 더 그래 나 이번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가 진짜 너무 돈 쓸 게 없었어 힘들었어 라고 말한 층은 상위 10%일까요? 하위 10%? 상위 10%. 하위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만큼 인간이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자본주의화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더 돈을 가져야 되는데 가져야 되는 돈의 양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피해감이 14.8%인가 그러니까 나왔어요. 잃은 것에 대한 박탈감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게 14.8%. 이야. 그다음에 밑에 너무하네. 네. 아니요 그게 본능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경제적 본능을 인정해야죠. 예, 경제적 본능입니다. 그게 예, 너무한 게 아니죠. 그걸 너무하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 윤진아 기자는 사회주의적인 꼬이기 시작하는 거군요.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죠. 본능을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인정하고 그럼요. 흐름이 가는 것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에 집중하고 거기 길목에 서 있어야지 왜 그 길목을 탓하고 있냐? 그렇죠. 그 라고 하는 길목을 거죠. 잘못 지키는 정부는 탓할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료 쪽에다가 이렇게 어떤 사회적인 공력을 쓰고 정작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심지어 미국은
정부뿐 아니라 뭐 문화적인 곳에서도 다 그 미래에 대한 얘기를 논하고 그리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러냐라는 속상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럼 금리 우리 사실 경제 얘기할 때 금리 얘기 되게 많이 하고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물가 얘기도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금리 뭐 물가 뭐 이런 거보다 진짜 중요한 거는 그런 정부의 어떤 비전과 그런 걸 수도 왜 있겠네요. 그게 중요하냐면 음. 금리, 물가, 환율은 한 묶음이에요. 이게 스타카토나 이렇게 딱딱 끊어진 네. 칼로 그냥 뭐 저 닭을 저 뭡니까? 장복이요? 아니요. 그건 뭐요? 뭐죠? 춘천의 유명한 닭갈비요? 닭갈비 하듯이 이 chopping 해가지고 네. 끊어내는 게 아니고, 자, 금리라고 하는 것은 돈값이거든요. 돈은 주고 사고 팔지를 않고 대출받고 적금하고 하는 거니까 금리가 돈값이에요. 그러니까 돈값이 올라간다는 말은 돈이 귀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귀하다는 말이니까 그 나라 돈 가치가 올라간다는 말이니까 상대 국가에서 바라볼 때는 자기의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돈을 많이 주고 사야 되잖아요. 우리의 돈 가치가 우리의 돈 가치가 낮아진다. 낮아지니까. 그래서 금리와 환율이 한 묶음이 되고요. 그럼 소비자 물가 놓고 보면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면 정부가 어떻게 은행이 어떻게 해요? 올라가니까 금리를 갖다가 올려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묶음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 환율, 물가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거를 뚝 끊어가지고 따로따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정부가 그거를 미래 비전과 어떻게 엮어낼 것인가. 정부가 그 와중에 미국이 금리를 올려가지고 막 난리치는 것 같고 돈을 잡아 당기는 것 같지만 뒷주머니에서는 돈을 계속 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면서 돈을 막 줍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 뒷주머니에서는 돈을 계속 뿜어냈어요. 네. 어디서? 리쇼어링과 외국 기업들 반도체, 보조금. 배터리, 보조금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미국은 수위 조절을 해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전략과 전술이 존재하느냐. 근데 전략과 전술은 목표가 있어야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목표가 미래에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AI와 로봇과 인공위성과 우주 산업에 끊임없이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언젠가 사람을 또 달나라에 보낸다는 말을 가볍게 들으면 안 된다. 그러면 중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중국도 열심히 하고 있고 화웨이나 뭐 이런 데서 스마트폰도 만들고 BYD 뭐 CATL에서도 열심히 노력한다. 인정을 하죠. 근데 이 친구들의 한계는 뭐예요? 원천 기술? 원천 기술이 없다는 거죠. 원천 기술이 없으니까 훔쳐오고 배워오고 사오고 도둑질 해오고 또 뭐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미국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백두산을 갔다 왔는데 백두산 근처에 흥다그룹이 파산해서 그런지 골조금으로 올라가던 많은 건물들이 유령 건물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네. 11조 달러가 비어요. 그림자 금융에. 그러면 중국 시진핑 주석이 인정을 했어요. 중국 경제 어렵다. 뭘 말하는 걸까요? 해법이 뭘까요? 저는 간단해요. 미국 기업이 다 빠져나오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우리나라 기업도 빠져나오는데. 그럼 중국 기업에 누군가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돈 투자. 돈 투자를 안 해요. 왜? 넣기는 넣는데 빼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협정 만들어서 넣고 빼고를 자유롭게 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본시장이 들어가잖아요. 돈 갖고 들어가잖아요. 네. 누구 자본이 들어가요? 미국 자본. 그러면 중국 전체의 제조업과 자본시장은 미국의 미국 손아귀에. 손아귀. 그 그림이 가장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게 미국의 비전이에요. 미래, 직관. 그럼 이제 중국은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면 누구한테 분풀이를 하지 않겠어요. 누구한테 대만한테 뭐 불이에요? 아니죠. 뭐 우리나라는 일본한테 분풀이 하겠죠. 근데 일본은 그래 놓으니까 반도체 기술, 하위 기술을 기계나 장비를 중국 쪽에 계속 팔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못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구체적인 내용을 비롯해서 이래 보면 결국은 국제 간의 싸움도 경쟁도 생존인데 그럼요. 이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앞으로 동맹 관계와 협력 관계를 맺어야 되는 외교 정책을 펼칠지. 그렇네요. 이거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언론과 TV나 드라마를 영화를 통해서 이해를 시켜드릴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없다. 제가 한 예를 알려드릴게요. 반도체 우리가 83년대 시작했잖아요. 반도체 학과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각 공과대학에서 난리가 났어요. 반도체 학과 만들어야 되는데 대학 정원 늘려달라. 네. 어떻게 늘렸는지 아세요? 각 공대 졸업하신 분들 동문들이 기업에 임원으로 계시잖아요. 네. 좋은 대학들이니까 한양대 뭐 이런데 그분들에게 야 기자재는 대학 측에 그 임원들한테 기업들에게 기증을 받아. 그러면 우리가 학생 수 늘려줄게. 그런 식으로 해서 타협을 봐서 반도체 공학과가 만들어지고 인원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반도체라고 하는 산업이 만들어졌고 오늘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교육과 투자와 기술 개발이 그렇게 숨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됩니까? 어떤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이야기할 때 제가 별로 추천해 드릴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 다시 왜? 한번 강조하십니다. 예. 네. 우리나라 문교부에서 뭐 정원 늘린다는 게 의대인데 의대가 늘어난다고 해서 바이오 산업이 발전될까요? 임상 실험이 중국 의사가 많을까요? 한국 의사가 많을까요? 뭐 절대적으로 중국이 많겠죠. 게임이 안 돼요. 앞으로 중국 병원 가가지고 이제 지금은 KTX 타고 아마 현금 수송 열차를 타고 울산, 포항, 부산 이런 데서 서울 아산병원, 삼성병원, 세브란스병원 와서 수술을 받으시잖아요. 나중에 한 20-30년 지나고 나면 중국 가서 받으시려고 그럴걸요. 그렇죠. 거기는 또 좀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임상 실험에 또 약간 자유로운 분위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그 축적과 또 뭐 축적의 면에서 봤을 때 중국은 좀 압도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그렇지만 양적으로도 짧은 시간에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중국도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경쟁자가 되는데 아주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잠깐 비관론을 흘러가고 아니요. 있는 근데 중국은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요. 뭐요? 원천 기술이 없다는 거 말고. 원천 기술이 없다는 거 말고 네. 우리 윤진아 기자님께서 정치부 기자 오래 하셨잖아요. 그럼 거기를 딱 들여다보면 그 점이 딱 튀어나와요. 일당 독재 체제. 그렇죠. 정치 체제는 일당 독재, 경제는 시장주의, 혼합 체제예요. 이른바. 근데 이 갭이 이 마가 엄청나요. 기업가 정신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언젠가는 조정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인류 역사가 그거를 증명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이게 가장 큰 고민이고 네. 만약에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면 이번 백두산 가서 느꼈던 게 저 간도 땅 흑룡강, 요령강, 길림성을 다시 찾아와야 되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쟤들이 막 흩어질 때 우리가 옛날 홍다그룹의 골조가 이제 남아 있는 걸 보면서. 그래서 지금 요즘 뭐 예를 들어서 정치 논리가 논쟁이 많잖아요. 네. 뭐 독립군이 어떻다, 홍범도 장군이 어떻다 다 필요 없고요. 제가 볼 때는 나라가 을사늑약으로 1910년에 외교적 역량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입장은 반영이 안 되고 일본 애들과 청나라가 러시아가 우리 국토를 쪼물딱쪼물딱 했거든요. 그 부분이 역사는 순환을 하거든요. 언젠가는. 그래서 그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전쟁은 돈이다. 안타깝지만 자본주의적인 입장에서입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는 돈을 더 벌어서 1인당 36,000에서 한 7만 불 수준으로 땡겨 올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선진 기술, 우주 기술, 바이오 기술, 로봇 기술, 드론 기술 모든 기술들을 다 집적을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내서 투자를 한 10년에서 20년은 해야 된다. 그리고 30년 뒤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를 꿈 아닌 현실로 한번 돌려봤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관철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진짜 국뽕이네요. 아멘. 근데 예. 지금 그 비전을 이제 실행시키기 위한 주요한 선제 조건이라고 한다면 예. 공감대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꾸준히 이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도 약간 정치적인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서 결국 일어나는 일 같은데 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으로 계속 가야 된다.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정말 걱정이네요. 그게 이제 국민들께서 옆에서 조장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하원, 상원 청문회를 직접 들어가 보시면 청문회 때 일어나는 질문의 첫 워딩이 내셔널 인트레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문의 첫째 관점이 공화당, 민주당을 다 떠나서 국가 이해 관점에서 이렇게 질문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광공업 1편에서 이 부분은 국가 이해관계의 핵심 부분이잖아요. 자원이 없으니까. 네. 그러면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감사와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강했으면 됐지 그렇죠.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포기했잖아요. MB가 자원 외교를 해서 이렇게 망쳤잖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원 외교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좀 도려내고 이렇게 나가자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되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태양광을 발전했을 때도 이게 자연 환경을 오히려 더 해치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요. 이게 폐기물이 더 위험하고 그러면 앞으로 태양광 발전이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왜? 탄소 들어가 있는 철강 수출할 때 앞으로 유럽 국가들에서 세금 엄청나게 매겨요. 네. 그럼 저 부분을 태양광이나 뭐 조력이나 다른 부분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보완해야 될 부분을 논의를 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맞는데
무조건 정치적 어떤 그 대중 편향성 음. 그런 거를 가지고 덤벼들어 버리니까 국가의 이해관계는 사라져 버린 거고 그러니까요. 당의 이해관계 아니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자와 그룹의 이해관계에 묶여 있는 거죠. 너무 국민들은 서로 안타깝네요. 박수를 치고 있고 그걸 보고. 네. 그게 결국 우리 전체를 가난하게 하고 그렇죠. 그 사실을 결론적으로 모르고 그렇게 되죠. 우린 우주로 가야 되는데 말이야. 미국이 볼 때 일본이 볼 때 봐 쟤들은 맨날 싸우는 애들이잖아. 그러고 보니까 예. 저도 기자질을 하면서 예. 일본 기자들을 욕할 때가 언제였냐면 일본 기자들은 무슨 정부랑 한패야. 예. 이러면서 되게 욕할 때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마냥 욕할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국익적인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도 있었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하네요. 워싱턴 DC에 산케이 마이니치 주재원 특파원 합쳐서 한 몇 명 있는 줄 아십니까? 어마어마하죠. 예. 어마어마하다고 말씀하시는 한국에만 50명 있었어요. 저기 마이니치였나? 마이니치가 그 일본 산케이 마이니치가 제가 2006년 2008년 잠깐 있을 때 그때 37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74명이죠. 우리나라 KBS 2명, MBC 1명, 이진숙 저희 특파원, 한 명. 네, 여기도 1명, 조선일보 1명, 전부 한 명씩이에요. 네. 그래서 워싱턴도 커버하고 뉴욕도 커버하고 다 막, 커버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캐나다도 커버하고 막. 그럴 바에 안 보내죠. 뭐 왜 보내셨어요? 왜 인터넷으로 다 보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언론의 지적까지 해주셨는데요. 주제가 넘었네요. 이제. 네,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결국 그 하나의 주제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고 싶은데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데 그 미래를 그리고 있다면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너는 어디다 투자할래? 이거잖아요, 결국. 그게 경제적 본능이고 미래를 그리는 동력이 될 텐데요. 마지막으로 여쭈고 싶은 거는 우리 정부는 미래 우주로의 이동의 준비가 얼마큼 됐는가 이걸 딱 마침 준비해 놓은 게 있어서 네. 지금 당장 지금 우리가 약간 뭐랄까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벽돌을 이렇게 쌓아 올린 얘기를 했다면 당장 지금부터 일단 한 스텝 준비하는 건 이거부터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을 좀 지켜봐 주고 좀 지지를 해달라 해주신다면 뭘까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수하다는 걸 제가 누차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국복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예, 안 믿으세요 그거를. 왜냐하면 사천에 우주항공청 만들었어요. 네. 윤석열 정부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획이 되었고 그전 정부에서도 계획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일관되게 국가가 정권이 바뀌어도 추진되었다고 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우주항공청을 세웠다. 좋잖아요. 네. 우주항공청의 가장 지구적인 산업이 뭐냐면 방산이에요. 그러니까 자주포 보내고 KF-21 만들고 했잖아요. 엔진만 못 만들어냈지 30만 개의 부품 소재가 들어가는 전투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네. 30만 개 중에서 적어도 엔진을 빼고 29만 개 부품 중에 상당 부분은 우리 국내에서 만들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힘을 바게닝 파워를 길러서 미국과 일본과 경쟁하는데 우리 나름대로의 국력을 집중할 것인가를 이제 국가의 직관과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거를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서포트를 받고 여론의 지지를 받으면 미국, 일본이 무시하지 못하겠죠. 대한민국 99%가 핵폭탄 만드는 걸 찬성한다는데 미국이 반대한다? 내정 간섭이죠. 그 외교에서 이제 협상할 때 쓰는 거군요. 네. 저는 알겠는데요.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 국민들이 99.9%가 바라고 있는데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제 윤진아 기자님 같이 경제적 본능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국가의 핵심 이해관계가 무엇인지 그게 어떻게 개인의 이해관계와 연결이 일치돼야 되는지. 되는지 그게 개인에서 가족, 가족에서 사회, 공동체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될 수 있으려면 교육이 왜 중요한지 그 교육 시스템이 그래서 왜 중요한지 국가가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면 경제적 본능과 우리 윤진아 기자님께서 대한민국의 금자탑이라 그럴까 이정표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소장님이 많이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경제적 본능을 통해서 이런 고견들을 사실 이 주식 사야지 돈 벌어 이런 얘기는 되게 많이 들으시겠지만 그게 어떤 미래와 현재 어떤 가치와 연결되는지까지를 들으실 기회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너무 해주셔서 뭐 역사와 철학을 넘나들고 기업과 국가와 개인적 수준까지 넘나들면서 우리 소장님이 오늘 말씀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정말 약간 직관적이고 그다음에 미래 지향적인
투자적 관점, 그다음에 뭐 삶의 태도까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요. 우리 보시는 분들도 되게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소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음. 참 쓸데없는 소리를 오늘도 많이 했다. 성철 스님의 말씀처럼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많이 늘어놓고 갖고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했는 것 같은 좀 죄송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요? 결국 이거는 아는 것이 없다는 말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청취자분들께서 잘 새겨 들으시고 경제적 본능에서 앞으로 여러분에게 던져드리는 많은 질문들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놓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뭐 저라고 하는 사람의 견해도 있고 또 다른 출연자분들의 견해도 있으니까 잘 버무리셔서 매운 거를 싫어하시면 고추장은 덜어내시고 드시듯이 비빔밥을 맛있게 드시면 어떨까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런 불러주셔서. 겸손한 말씀까지 나름의 그 직관과 시각을 가지고 또 해석을 하시라는 또 겸손한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곽수종 리엔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